좀 봤니? 어디 형 좀 진행 제작 연출 기타 등을 맡고 있는 빌버입니다. 오늘은 48번째 시간 영화 노블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에어를 같이 이야기했던 이디오님 모시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디오십니다. 다시 봐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상 저희가 이거 녹음 문제 때문에 한 3번째 오프닝 하는 건데. 네. 의외로 되게 능청스러우신데요? 능청스러우니까 어색하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방송 어떠셨나요? 해보시니까. 일단 지난번에 처음 해가지고 제가 너무 잘 어색해서, 네. 방송에, 우리 빌바오님 방송에 폐를 끼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늘 또 서로가 익숙해지다 보면 오늘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녹음 환경도 개선해가지고 훨씬 네네네. 깨끗하게 청취자분들께 좋은 방송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40분 만에 해답을 찾은 것 같아요. 40분 걸렸어요? 그 정도 더 걸린 것 같은데. 무슨 컴맹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점점 시대에 뒤처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유, 참. 방송이 쉽지 않았다.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어색했고요. 와이프한테도 들려줬는데, 와이프가 방송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디오님을 갈궈서 그랬는지. 네. 야, 제가 갈근 부분만 좀 유독 좀 편집을 과하게 해서 좀 민망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근데 방송이 재밌긴 했던 것 같아요. 편집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별 내용은 없지만 재미는 있었던 방송이 아니었나. 많이 웃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마우스 드르륵 소리 낸 거 있잖아요. 그거. 그게 의외로 뭔가 뭐랄까요. 소 뒷걸음질 그러니까. 쥐잡듯이. 그쵸. 그렇게 재미 포인트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또 저희를 후원해주신 분도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레이스 조님. 네. 네. 아주 소중한 금액 후원해주셨는데 제가 이제서야 소개하는 이유는 네. 죄송하게도 제가 제 방송에 누가 후원해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네. 이번에 몇 번째라고요? 제 방송이? 아니 후원 받은 게 후원 2번째죠. 네. 그러니까 네네. 지금 48번째 48번째 만에 2번째 후원을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소대가리님과 그레이스 조님께 네. 후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되게 꼭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네. 네. 되게 민망했던 게 좀 성의 없는 방송이었는데 그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또 나름 마음에 드신 부분이 있었겠죠? 네. 그게 뭐였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 내용은 좀 민망했고 목소리가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렇죠. 우리 또 빌바오님도 한 목소리 하시니까 그렇죠. 이디오님도 목소리 좋죠. 네, 나른한 느낌 좋죠. 네. 빌바오님은 이제 목소리만 들었을 때 되게 좋은 분. 네. 목소리만 들었을 때 좋다. 그렇죠. 그걸 굳이 강조하실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또 실물을 봤잖아요, 서로. 많이 봤죠. 오래 봤던 사이니까. 네. 제가 살이 많이 쪄서 그런데 원래는 그 정도로 나쁘진 않습니다. 그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네. 한참 건대 블루케찹 다닐 시절에 나쁘지 않았는데. 블루케찹 아십니까? 이디오님? 블루케찹 가셔서 물을 다 흐르셨다고, 그때. 아니죠. 그때는 나쁘지 않았죠. 그때 약간 입국컷 당하셨다고. 입국컷 수준은 아니죠. 블루케찹이 그 정도로 그렇게 입장 문턱이 높은 곳은 아니고. 네. 가서 제가 열심히 털다 왔죠. 네. 그렇죠. 열심히 터는 담당이었습니다. 네. 벌써 또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디오님은 블루케찹 가보셨습니까? 저 처음 들어요, 거기는. 그래요? 건대에서 놀았던 적은 없었어가지고. 주로 그러면은 천호 이쪽으로 보면 될까요? 무슨 천호예요. 천호는 성인 나이트고. 역시 또 주민이라 다 알고 진짜. 계시네.
아, 참. 다음에 그러면 홍대 썰 한번 들어보도록 네. 다음에 얘기하시죠. 네. 본격적인 영화 얘기하기 전에 오늘 아카데미 시상식 네.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한번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오스카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에에올이 무려 7관왕을 했습니다. 진짜 무슨 영화 제목처럼 한 번에 상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한 큐에 7관왕. 한 대단한, 이게 전례가 없던, 네, 일이래요.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던 게. 최관왕도 없었나요? 네네, 없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이 이 정도 못 받았을까요? 타이타닉은 14개 노미네이트 돼서 11개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뿅!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시상식? 시상식을 다 보진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나무 조연상을 받으신 키호이관, 네네. 에에올에서 이제 남편 역할을 맡으셨던 분의 수상 소감을 들었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또 같이 봤는데, 와이프는 그 수상 소감을 보면서 또 울었고요. 저도 되게 감동 깊게 이 영상을 봤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이 원래 또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더 와닿았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지금은 굉장히 현실에 천착돼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뭔지 아시죠? 찌득하게 붙어 있죠. 네네네. 예전에는 약간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인 척 했다가, 네네네. 이제 완전히 땅에 붙어서, 거의 뭐 지하로 파들어가는 듯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의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살짝 다시 가슴이 뜨거워졌던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대단한 게 이분이 어렸을 때 아역 배우로 데뷔해서, 데뷔한 지 40년 만에 지금 이제 상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까지 그 꿈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할리우드 주변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기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아예 연기를 떠났다면 다른 판에 있었다면 그 기회가 오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회가 다시 한번 가지 않았을까. 네. 이분의 수상소감도 되게 드라마틱했는데 그 나무 주연상 받은 브랜든 프레이저의 이야기도 되게 영화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이분이 더 웨일이라는 영화로 이번에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미이라에서 우리 옛날 영화 미이라에서 주인공을 미이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그쵸. 네, 블록버스터였잖아요. 굉장히. 제가 비디오로 많이 봤어요. 한 3번 돌려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요일 오후에 비디오를 많이 봤는데 그때 99년에 제가 영화에 입문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미이라랑 달마의 놀자랑 그다음에 마우스 헌트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세 작품을 좀 많이 봤어요. 몇 번씩 본 것 같아. 재밌다. 그러면 빌바오님한테 더 뜻깊은 영화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아직 제가 더 웨이를 보지는 못했는데. 네. 근데 그 잘생긴 형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이제 중년에 그렇게 이제 살이 찐 모습으로 네. 연기를 해서 상을 받는다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브랜든 프레이저라는 배우가 미이라 이후에는 뭔가 뭐 작품이 없었어가지고 맞아요. 망한 연예인으로 약간 회자가 됐었대요. 네네. 네, 그런데 이번에 더 웨일로 재기를 해서 나무 주연상까지 받게 되었는데 그의 스토리도 굉장히 영화 같았던 것 같습니다. 양자경 배우의 수상도 그쵸? 네네네. 양자경 사실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시상식에 이제 여성 배우로서 여자 배우로서 또 나이든 배우로서 그 수상 소감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제 나의 전성기가 지났다고 말하지 말라고. 소감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맞아요. 여배우들한테 특별히 그런 메시지를 던졌죠. 나이 먹었다 평가에 주눅 들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여러모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시상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수상작들을 보니까, 뭐, 이건 음모론인데,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 어쨌든 간에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에어홀이 7관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받을 만한데, 근데 다른 좋은 영화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좀 몰아준 느낌이 솔직히 들긴 하거든요. 시상식이라는 게 꼭 뭐 공평하게 막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또 생각해요.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고 그런 곳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뭐 너무 가면 시상식의 권위가 떨어지겠지만 이런 게 할리우드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는 시상식에서 매년 이제 수상작으로 뭔가 메시지를 던지긴 하니까 네. 그런 에어홀의 7관왕과 뭐 이런 것들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저는 뭐 에어홀의 7관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는데 그 부분은 재밌는 것 같아요. 에어홀도 그렇고 그 브랜든 프레이저가 주연한 더 웨일도 그렇고 다 A24 작품입니다. 또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네. 그 A24군요. 네. 이번에는 왜 A24라고 안 합니까? A24? 네. 그러니까 약간 오스카가 미나리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전에 문라이트도 그렇고 A24 작품을 많이 택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에 뭔가 음모론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 강한 로비가 들어갔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농담입니다, 농담. 네. 아니요, 뭐 그럴 다양성 이런 거를 존중한다. 이런 게 저번에 이제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는 다양성 존중한다. 이런 쪽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네. 특히나 아시아 쪽에 많이 좀 열려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뭐 그만큼 또 아시아 쪽에서 뭐 기생충도 그렇고 이 에어홀도 그렇고 굉장히 독창적이잖아요. 기존의 어떤 서구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영화였기 때문에 인정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슷한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러면은 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가점을 더 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태용 절차를 겪어봐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내가 못나서라기보다는 그 회사가 이번에는 이런 애를 뽑자라고 해서 뽑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막 점수를 매겨서 1등부터 1등을 뽑는 게 아니라 다들 비슷한 후보면은 이번에는 요런 느낌의 애를 좀 뽑아야 될 것 같아. 중요하죠. 그런 애를 뽑을 경우들이 있잖아요. 중요하죠. 그럴 때 떨어질 때는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졌다기보다는 그 회사랑 운이 안 맞았던 것처럼. 맞습니다. 최근에 본인 경험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예전에. 예전에. 네네네. 그것 때문에 많은 술을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참 슬픈 기억입니다. 네. 다 뭐 추억이죠. 네, 괜찮아요. 뭐 그 회사 연봉 낮아서 떨어지기 뭐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이제 영화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죠. 아니요, 다시 할. 영화 정보는 이지호님이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네, 오늘 영화는 조던 필 감독의 노비입니다. 먼저 감독인 조던 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마 일단 이분의 대표작은 그 겟아웃이라고 굉장히 유명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코미디언은 활동을 했던 흑인 배우였는데 이분이 연출에 욕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코미디언 활동을 하면서부터 본인이 직접 연출한 풍자 영상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에 검색하면 그 영상들을 보실 수 있는데 저도 몇 개 찾아봤거든요. 네, 뭐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벌써 뭐 9년, 10년도 된 작품인 것 같은데 뭐 헬스 키친 패러디한 영상도 있고요. 네, 다 재밌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시간이 지나서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또 그 당시 시기를 생각해 보면 되게 좀 재밌게 잘 연출한 그런 코미디였다
그리고 그 겟아웃이라는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네, 찾아보니까 네, 관객 수가 213만 명이나 들었는데 덕분에 이 조던 필 감독도 한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조던 필 감독한테 한글 이름을 붙여가지고 조동필이라고 불렀나 봐요. 뭐 유튜버가 불렀는지 누가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밌는 거는 이 조던 필 감독이 본인 트위터에 이 조동필이라는 이름을 한글로 트윗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좀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었고요. 네, 뭐 애정까지 있을 거예요. 흥행 잘 됐으니까. 뭐. 또 이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느낌이죠. 다음 영화 또 많이 봐주시라 그렇게 했겠죠. 네. 그럼요. 네. 또 뭐 이거 조동필 이것도 사실 뭐 그런 거 옛날에 2002 월드컵 때 히딩크 네. 감독한테 희동구라고 그렇죠. 이름 붙여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조용필도 아니고 조동필이랍니다. 네. 여전히 웃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여전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작품이 이제 여태까지 장편 영화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작품이 겟아웃이었고 말씀드렸던 두 번째 작품이 어스라는 작품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호러 영화인데 저는 보지 못했어요. 호러 영화이고 흑인이 주인공이고 또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스에 대한 평가는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좀 영화가 어려운가 봐요. 겟아웃은 확실히 다 보는 사람마다 재밌다고 하는데 어스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세 번째 작품이 이 노비라는 영화인데 뭔가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차별에 대한 메시지. 되게 시의적이고 약간 교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메시지 그 영화의 주제의식이 너무 뚜렷한 작품들이고요. 되게 재밌는 게 겟아웃이나 어스는 호러 장르지만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노비라는 영화도 장르는 SF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야기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좀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 사회적인 메시지가 이 사람의 그 창작 욕구를 자극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꽂히는 부분이 다르니까. 그런가 봐요. 뭔가 되게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그걸 풍자하고 비판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근데 그 코미디언들이 주로 그런 걸 많이 하니까 네. 특히나 미국 코미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인종, 종교, 정치 이런 민감한 소재로 웃기는 거를 주로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코미디를 다뤄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코미디는 너무 또 그냥 소리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유치한 수준에 머무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민감한 소재의 개그를 열어줘야지 더 재밌게 볼 게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말씀을 하셔서 말인데 그 최근에 개그맨 박성광 씨가 장편 영화를 연출을 했대요. 네, 한번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웅남이라고. 네, 이분이 약간 그런 코너를 하긴 했어요. 시청률을 가지고 하는 개그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제작자가 막 과한 요소를 집어넣어. 기억나요. 네, 그런 개콘에서. 네, 거기도 약간 제작자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연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개그라는 게 또 자기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놓고 스토리도 짜고 연출로도 넣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그렇죠. 자기가 직접 짠 개그를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단순히 연기자뿐만 아니라 연출까지 겸하고 있는 게 개그맨들이라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재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노베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 노베 성적이 아주 좋진 않아요. 겟아웃에 비교를 했을 때 아주 좋진 않고 이 노 제작비가 6,800만 달러인데 월드 박스 오피스가 1억 7천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그렇게 흥행은 못했어요. 그래서 관객 수는 40만 명 정도 되고요. 좀 관객들의 평을 들어보면 일반 관객들의 평가는 굉장히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문가분들은 굉장히 영화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분이 약간 영화를 쉽게 만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겟아웃도 보면 그렇게 막 쉽지만은 않죠. 해석이 많이 들어갈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고. 네. 노업은 좀 더 어렵게 만든 것 같긴 합니다. 두 번 그래도 전작에서 성공했으니까 이번엔 좀 더 어렵게 가볼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뭐 영화 노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고 이제 깊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화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이걸 SF 영화라고 생각하고 좀 재밌게 보려고 스트레스 풀려고 영화를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난해해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어려운 영화만 계속 하는 걸까? 그러니까 얘기도 하고. 네. 제가 기대했던 영화가 아니었어서 보는 중에 그렇게 재밌게 보진 못했고요. 이게 호러인지 재밌게 안 보는 영화 원래 좋아하잖아요 원래. 원래 좋아했죠.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재미없는 영화를 좋아하던 그때의 이디오님이 항상 꿈을 갖고 있었고 약간 그랬는데 재미없는 영화를 좋아하는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과연 그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영화가 보면서 이게 호러인지 SF인지 아니면 다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영화의 주제의식을 많은 상징으로 풀어내려고 한 거는 대단한데 그 떡밥들을 다 회수하는 것도 대단하고 한데 너무나 저한테는 철학적인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첫 번째 볼 때는 이디오님하고 아주 평가가 비슷했는데 뭐냐 이게 뭐 이렇게 난해하게 만들었냐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좀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바빌론이라고 최근에 나온 영화랑 비슷하게 그 메타 영화스러운 느낌이 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바빌론이 영화 자체를 얘기했다면 이제 노업 같은 경우는 영화라기보다는 영화라는 매체가 담고 있는 그 속성, 무언가를 카메라로 찍고 담아서 남들에게 보여준다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미디어에 워낙 많이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의 삶에서 생각해 볼 거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떡밥 수거가 계속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 우연히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이 대사나 뭐 약간의 클로즈업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었던 거고 후반에 다 그걸 다 회수를 하면서 확실히 이분이 극본 같은 걸 쓸 때 되게 치밀하게 쓰는구나 라는 걸 잘 알 수 있었고 또 인물들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도 두 번째 보니까 많이 잘 보여서 상당히 치밀한 그 극본이긴 한 것 같다. 사실 저는 요새 네. 영화를 보고 나서 뭐 생각해야 되는 영화 이런 걸 잘 안 보기 때문에 이런 영화 존 윅 이런 거 존 윅이나 또 요새 넷플릭스 보면 액션 영화 많거든요. 복수극. 네. 그런 그렇죠. 뭐 노바디 보셨어요? 노바디? 안 봤는데요? 노바디 보세요. 다 부숩니까? 다 부숩니다. 재밌어요. 약간 예술 영화 좋아하는 이디오님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예전에 제가 취향이 반대였어가지고 제가 약간 때리고 부수는 거 좋아했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야, 너는 영화를 왜 그런 거나 보냐. 되게 무시했었죠. 진짜 영화는 뭐 예술 영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억지로 같이 보자고 하더니 이제서야 그렇군요. 예전에 저희가 그 퓨리라는 영화를 놓고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 보시면 퓨리 재밌게 보시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저 퓨리 쓰레기라고 욕했었는데. 그래요.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뭐랄까 영화 관련해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해석할 거리가 많은 것들이 감사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통과할 일이 많아지긴 해서. 인생은 모르죠. 네. 그렇죠.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언젠가 중간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평을 해봤고요. 자, 영화 안쪽으로 들어가서 뭐 키워드를 놓고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선과 권력이 주로 영화의 소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네.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의 관계를 계속 영화에서 보여주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중간에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네가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영화가 얘기하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경거리가 되는 것은 뭔가 능욕을 당하는 거고 그것은 곧 권력에 굴복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대상을 구경하려는 것은 능욕을 하려는 행위와 같고 그것은 또 본인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처럼 본인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영화는 이 시선과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징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음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관음증이 어떤 그 사람의 욕망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왜 관음에 대해서 욕망을 갖고 있을까? 왜 남을 훔쳐보는 걸 즐거워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남을 훔쳐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력, 상대방을 향한 권력이나 힘을 어떤 실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관음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관음증을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관음이라는 게 그 관음을 하는 사람은 안 들키는 게 포인트잖아요. 네. 보여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보여지고 있다는 걸 몰라야 되고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들키지 않고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한 사람만 그 존재를 인식한다는 그것 때문에 공격하기 좋은 위치를 내가 선점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주는 쾌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지고 있다는 걸 모를 때 그러면 화를 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죽일 수 있다. 이런 것. 뭔가 사냥 본능에서 오는 그런 욕망이 아닐까? 스나이퍼. 개소리 한번 해봤고요. 이걸 한번 추측을 해봤고 저는 이거 보면서 뭐 파놉티콘도 너무 생각이 나고 네, 파놉티콘보다는 사실 요새 CCTV가 실제적으로 파놉티콘 역할을 하는데 네. 우리가 살면서 CCTV에 엄청나게 찍히잖아요. 오늘도. 맞아요. 심지어 블랙박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디서 찍히는지 모르지만 계속 찍히고 있는 건 확실하니까. 근데 그런 CCTV나 블랙박스들이 어디서 우리를 찍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속에서 관음의 대상이 되고 있구나를 또 한번 맞아요. 생각하게 됐고요. 또 뭐 교실의 자리 배치 같은 것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바라보는데 선생님만 학생들을 전부 바라볼 수 있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권력 구조도 생각나고 그 수학여행 갈 때 버스 맨 뒷자리에 좀 센 애들이 앉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뒷자리에 앉으면은 걔네들은 안 보이지만 앞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뒤에 앉은 애들이. 근데 그게 또 권력을 가진 애들이 뒤로 가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무실의 책상 배치 같은 것도 좀 그런 데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볼 수 있다는 것이 권력과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 맞아요.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예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해보면 스스로 보여지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잖아요. 뭐 브이로그를 올린다든지, 뭐 맞아요. SNS를 올린다든지, 남들 남들 막 여러 명 모였을 때 괜히 웃기는 소리 한다든지, 네. 저처럼. 저처럼. 네. 네. 그러니까 스스로 관종, 보여지고 관종. 싶어하는 욕망도 있잖아요. 그럼요. 관종이죠, 관종.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시선의 방향이라기보다는 그 시선의 출발점이든 아니면 시선의 종착점이든 간에 얼마나 쏠리는가가 중요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CCTV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의 존재가 안 드러나지만 여러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칭이 생기는 거죠. 음. 보는 사람과 보여지는 사람의 비대칭. 근데 반대로 남들에게 많이 보여지고 싶어하는 욕망은 또 비대칭적으로 관심이 받는 사람한테만 쏠리고 뭐 이런 무슨 그런 비대칭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비대칭 속에서 권력이 나오는 거지. 그 방향이 뭐 누가 누굴 보고 있는지 아니면 뭐 보여지는 상황인지 아니면 보고 있는 상황인지 보다는 그 시선이 비대칭적으로 쏠려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스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지만 그래도 그만큼 권력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대신에 그 시선에 담긴 것들이 호감이나 선망이어야만 그것이 권력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 그게 만약에 호감이 아니고 약간 비난이나 조롱으로 하면 바로 이제 침팬지 꼴로 추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그냥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선의 방향보다 이렇게 보여지는 입장에서도 이게 그가 원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거라면 누군가 관음하는 게 폭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중요하죠, 그것도. 네. 그러니까 보여지길 원하는 사람을 봐줘야 되는 게 맞고, 반대로 보여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제 보면 안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이제 침팬지가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배우들은 본인들이 원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시트콤에. 그렇죠. 네. 근데 침팬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침팬지가 원해서 나왔는지 아닌지 뭐 잘 모르겠지만, 네. 영화에서 침팬지가 그렇게 화나서 사람들을 죽인 거 보면, 그 침팬지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희화화돼서 보여지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폭력으로 느끼고,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본인도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장면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인데 확실히 그 침팬지가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침팬지 자체로 보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로 시선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침팬지가 유인원이고 인간과 되게 비슷한 점이 많고 뭐 DNA가 거의 흡사하고 그렇잖아요. 네. 지능도 상당히 높고 자의식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침팬지는 그냥 말 그대로 침팬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치 않은데 시선 앞에 놓여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평가당하고 해당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분노를 침팬지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침팬지를 또 이게 조던 필 감독 영화다 보니까 좀 이정적인 코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침팬지를 동양인 꼬마한테 준 거잖아요. 그 중에. 그 분명히 동양인 비하의 의도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하의 의도를 이제 영화에서 보여준 거죠. 원숭이를 유색인종 비하하는데 많이 쓰기도 하고 예전에 왜 일본 사람들을 옐로우 명키라고 예전에 많이 했어서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동양인 아이에게 침팬지를 선물로 준다는 건 동양인 아이 자체를 그냥 너는 침팬지랑 비슷한 존재야 라고 보는 시선을 네. 영화에서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항상 그 소수자를 막 놀리고 조롱하는
조롱하는 이미지들을 많이 쓰였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게 다수에 속한 사람들이 소수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대부분 뭐 프레임 씌우거나 이미지를 안 좋은 이미지를 씌우거나 네. 그래서 소수자에게 편견을 많이 만드는 것 같다. 음.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동양인 연기를 한 게 이제 스티븐 연 배우인데, 스티븐 연이 그 동물원인가요? 놀이공원을 운영하잖아요. 네. 네. 놀이공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쇼 비즈니스고 보여지는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스티븐 연의 캐릭터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연예인들. 네. 그러니까, 네, 보여주는 걸 즐거워하고, 오히려 거기서 어떤 권력을 느끼는 사람을 표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스티븐 연은 영화에서 보시면 이제 본인이 발견한 UFO를 대중들에게 소개하면서 이걸 뭐 본인이 쇼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 사업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UFO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통제하지 못하죠. 네네. 네, 이제 사람들한테 UFO를 딱 보여주려고 할 때 그 UFO가 그 사람들과 이 스티븐 연 배우를 다 잡아먹는데, 이 장면에서 또 감독은 UFO가 미디어로 상징된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네.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대중을 또 비판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보면은 막 유튜브 적당히 보고, 뭐, 그렇죠. 인스타그램 적당히 보고, 음, 해야지. 그래. 거기서는 유튜브는 유튜브일 뿐이고, 맞아요. 인스타그램일 뿐이야. 라고 음,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영향을 받고 사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사실 우리는 TV나 그런 유튜브에서 보는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네. 머리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실상은 아니다. 그 장면에서 또 재밌게 본 게, 리키 박인데, 스티븐 연이 연기한 캐릭터가. 네네. 근데 그 사람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인 게 이제 침팬지가 시트콤 현장에서 살인한 게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인데, 네. 근데 그 사건에서 범해졌던 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통되지 않는 생명체를 시선 안에 가두고 컨트롤하려고 했다가 그거에 대한 분노로 자기랑 같이 촬영하던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게 그 사건인데, 이 리키박이 그 사건에서 저질렀던 잘못을 본인 스스로 또 맞아요. 하는 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건에서 배우지 못했고, 그걸 또 반복했다가, 역시나 그 침팬지 사건처럼 본인도 죽어버린 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나왔던 UFO, 진젯킷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볼까요? 네. 그 UFO를 미디어로 해석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 저도 거기 동의하는데, 이제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UFO를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면을 봤을 때, UFO는 영화 안에서는 정말 절대 권력이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으로 상징되는 것 같아요. 그런 UFO가 미디어를 상징한다라고 하면, 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미디어야말로 진짜 절대 권력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의 여동생이 UFO를 무찌르면서 UFO를 사진으로 담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이 장면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UFO를 사진으로 담음으로써 UFO에 대한 어떤 승리, 이런 어떤 힘의 역전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UFO가 여태까지 본인을 찍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왔는데, 네. 근데 거기서 마지막엔 실패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 UFO도 우물 카메라라는 매체에 담겨짐으로써 그걸 마지막으로 죽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절대 권력이 패하는
장면이지 않나. 저는 그 물체에 대한 설정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날아다니는 물체로 설정을 했잖아요. 네. 포악한 뭐 맹수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포악한 맹수이기도 하지만 날아다니는 존재로 설정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를 볼 수 있는 위치잖아요. 항상 시선에서 유리한 위치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니까. 그쵸. 모든 생명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 반대로 본인은 스스로 잘 탐지가 안 되는 그런 물체로 설정을 해놨던 게 그 미디어로 비유한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미디어로 어떤 사람들 공격은 할 수 있지만 미디어 그 자체는 공격받지 못하는 거니까 그거를 그 특성을 실제적인 어떤 추상적인 특성을 실제가 있는 어떤 물건, 뭐 물체로 잘 표현한 것 같고 그걸 좀 보면서 드론 생각 나더라고요. 맞아요. 살상형 드론 무기 탑재해서 날아다니고 하면 그거 막는 방법이 개인으로서는 되게 어렵다고 하던데 드론 생각도 좀 났고. 그러니까 UFO라는 우리가 알던 그 UFO라는 개념에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를 했죠, 감독이. 저는 좀 재밌게 본 게, 그러니까 보니까 미디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져와서 그게 실존하는 어떤 괴물인 것처럼 바꿔낸 건데, 그 물체를 둘러싼 사람들의 태도나 생각으로 오히려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UFO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이제 미디어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알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영화라는 영상 매체여서 가능한 기법이 아닐까 생각이 맞아요. 들었고 네. 미디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관객들이 하도록 만드는 역할로 이 UFO 진재킷이 아주 잘 설정됐구나라는 걸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괴물도 생각이 나는데 영화 괴물 보면은 왜 이 괴물이 뭐 미군이 미군 기지에서 유독약품을 한강에 풀어가지고 그걸 먹고 변이가 일어나서 괴물이 됐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그 설명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별로 영화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고 그냥 괴물이 나타난 이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영화에서는 주로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나 이 생명체가 말도 안 되는 이 생명체가 영화 노베에서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 UFO를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는지를 영화로 주로 만드는 것 같은 게 영화 괴물이랑도 비슷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괴물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또. 네네. 그렇게 상징하고 비유하는 어떤 방식, 실력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으로 진짜 그 서스펜스를 만드는 게 조던필 아저씨의 맞아요. 놀라운 재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대중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네. 사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나오는 대중들은 시선, 이렇게 바라보는 거에 굉장히 도취된 인물로 나오고요. 또 이 바라보는 대상이 뭔가 굉장히 스펙타클함을 갖고 있을 때 더욱더 흥분하는 사람들로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주인공 이제 주인공의 여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 UFO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스펙타클함을 사진으로 담아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보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우리는 이 스펙타클함에 굉장히 취해 있는데 스펙타클함에 취해 있는 모습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또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상이 갖는 스펙타클함보다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대상 그 자체일 수 있는데 대상 자체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떤 역동적이고 화려한 그런 겉모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그 영화 초반에 이제 초기 영화를 설명하잖아요. 초기 영화 그 말 타고 달리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면서 그 말 위에 타고 있는 흑인이 자기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영화를 찍은 사람도 알고 그 말이 뭐 어떤 말인지도 알고 한데 정작 그 위에 타고 있는
그 흑인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 주변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대중을 비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게 그 주프에 온 관객들 있잖아요. 네. 스티븐이 운영하는 테마파크에 온 관객들. 그 관객들이 그 진재킷을 쳐다보지 않았으면 살 수 있는데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진재킷은 자신을 보지 않은 존재는 죽이지 않으니까 그냥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건데 그걸 끝까지 지켜보다가 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스펙타클에 중독된 대중을 비판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저는 보니까 인스타그램 생각이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국토 종주 한 적 있잖아요. 아, 그쵸. 오토바이 타고? 네네. 그때 느낀 게, 인스타그램에 막 그 찍은 걸 그대로 막 다 올리고 그랬었는데. 맞아. 근데 실제로 그러지 말고 그냥 거기 그 자체를 즐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스펙타클을 내가 보고 계속 그 자체에 집중을 해서 내가 거기에 뭘 느끼는가를 더 집중하면 되는데 스펙타클을 계속 퍼다 나르려고 한단 말이죠. 맞아. 근데 보면은 뭐 인스타그램 성지 같은데 뭐 요즘 같은 성수동 이런 데 가서 성수동에 담겨있는 풍경들을 이제 퍼 나르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펙타클을 본다는 그거 자체도 있지만 그 스펙타클을 보고 남들에게 더 전달하고 맞아요. 그 스펙타클에 내가 속해 있음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제 대중의 마음이지 않을까. 맞아요. 스펙타클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셀카 찍을 때 왜 보면 그냥 유명한 데 가서 거기를 찍지 않고 꼭 셀카를 찍어서 거기에 간 나를 찍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스펙타클을 대하는 대중의 마음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 생각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뭔가 본질이 전도된 그런 걸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많은 작품인 것 같아요. 이런 작품은 아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런 데서 분명히 과제로 나오지 않을까요? 아, 제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출신으로서 이건 100% 나옵니다. 그죠? 네. 이거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나오고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영화 라쇼몽. 나 안 봐서 잘 몰라.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살인사건 당사자마다 사건을 다르게 기억하는 거를 병렬적으로 보여주는 그 영화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 미디어 관련된 영화로 노비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무조건 나오죠. 사실 여기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신문방송학 전공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신방과 공부를 하면 맨날 결론은 그거예요. 능동적인 수용자가 돼야 된다. 미디어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기자처럼 세상을 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강조하지 않으려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사실 필요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 또 팟캐스트가 최근 얼마 전에 대학생 팟캐스트와 콜라보를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학생도 듣지 않을까? 아. 가져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뭔가 저변을 넓혀가고 계시네요. 네, 저변을 계속 넓히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빌바오 유니버스를 만들려고. 아니 뭐 요새는 뭐 소박해도 다 유니버스 하더만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유니버스를 만들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디언님은 잠깐 등장해서 헛소리 하다가 그 빌런한테 레이저 맞고 죽는 역할 이 정도로. 뭐 그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영화에 대한 평가를 마지막으로 해야겠죠? 아니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저는 그렇게 재밌게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제가 기대했던 바와 달라서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겁니까?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런 주제의식이. 너무 많이 지겨웠어. 했어. 너무 많이 했어. 시절에 했던 거 또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던필 감독이 잘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천재적인 면은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렇게 상징과 비유를 다루는 거나,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풍자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또 이제 본인이 호러 영화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 서스펜스를 느끼게 하는 연출을 굉장히 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그게 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특히 뭔가 제가 좀 아쉬웠던 건, 저는 사실 약간 그런 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영화를 보면서 어떤 거대한 운명 앞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는 드라마 이런 걸 좀 보고 싶은데. 영화 뭐 트로이 같은? 뭐 그런 거? 네. 아니면은 요새 드라마 더 글로리 같은 거? 뭐 더 글로리는 아닌가? 응? 더 글로리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네. 심경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보고 싶었는데, 전혀 그런 드라마는 아닙니다. 노이란 영화는. 사실 그 캐릭터들에 대한 해석은 사실 많이 안 나오죠. 네. 약간 인물은 잘 드러나지 않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오히려 감독의 메시지와 상징이 주가 되는 영화고, 그래서 제 기대에는 못 미쳤다. 제 취향은 아니었다. 최근에 그래요? 제 취향에는 아니었다. 사실 저는 더 글로리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봤습니다. 전 나오자마자 다 봤거든요. 그래요? 개꿀잼. 확실히 취향이 많이 바뀌었네요.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높 같은 영화 환장하면서 야 이게 이런 거고 그치.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맞아. 이런 재미를 상당히 주하게 생각했는데 네. 능동적인 수영자로서 영화를 보시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죠? 그렇죠. 지겨워 이제. 그 말씀하시는 그런 작품들은 사실 그대로 설명이 다 되고 그렇죠. 나는 그냥 잘 받아들이면 되는 그런 영화들. 네. 이른바 뭐 퓨리랄지 그런 그렇죠. 건데. 사람 변하는 거니까.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근데 네. 요즘 영화가 대부분 약간 어렵게 가요. 네. 에어홀도 그렇고 맞아요. 뭐 높도 그렇고 네. 뭐 놀란 감독 영화도 그렇고 뭔가 그러니까 영화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시도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씀해주신 그 인물의 심경 변화를 나타낸 드라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더글로리처럼 그 시리즈로 하는 게 더 맞잖아요. 긴 그럴 수 시간을 있죠. 확보를 해서 네. 인물의 그 감정을 풍부하게 다 드러낼 수 있게 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네. 근데 그런 거는 요새는 확실히 영화보다는 드라마, 이른바 뭐 시리즈 이쪽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영화가 오히려 영화만 할 수 있는 것에 좀 집착하지 않을까 싶은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야기하면 시간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서 그 인물의 전사도 알고 어떤 감정의 변화도 알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지켜보게 만드는 그런 거는 이제는 영화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냥 말 그대로 영상으로 표현돼서 센세이션하게 느껴질 수 있는 뭐 향센이나 음향이나 뭐 노브의 하늘 보여주는 것처럼 뭐 스펙타클이나 그런 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요새 영화의 트렌드 아닐까. 예전보다 그래서 영화에서 뭐 개연성, 뭐 논리성 이런 거를 따지기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은 영화가 많이 하는 것 같고 개연성이나 논리성이나 뭐 풍부한 이야기로 승부하는 거는 시리즈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환경의 반영일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리액션이 뭐 고장이 났어요? 주무실 시간이라 그렇구나. 네, 지금 알겠습니다. 빨리 소감하고 마무리할게요. 이번 녹음 어떠셨는지? 네.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뭔가 좀 유연하게 흘러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음번 녹음 때는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아까 빌바오 유니버스에 잠깐 지나가는 조연처럼 저를 얘기하셨지만 그 정도 비중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럼 뭐 개인 영화 있잖아요. 마블 유니버스 안에 네. 시리즈가 있듯이 아, 그쵸. 그 정도를 하실 수도 있죠. 캡틴 아메리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상당히 좀 높게 보시네요. 물론 저도 자아도취에 취해 있는 건 맞지만 네. 그래 아니 뭐 빌바오와 이디옷에 이렇게 타이틀 붙이세요. 아 이름이 마음에 안 드셨구나. 알겠습니다. 약간 소제목을 붙여달라는 거죠. 따로. 아니 네. 지난번에 제목에 제 이름을 넣어주셨나요? 안 넣었죠. 안 넣어주셨죠. 누구와 함께 했는지 그걸 표시달라. 그렇죠. 뭐 음악 피처링 제목에 피처링 넣듯이 네네. 해주셔야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제가 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아까 뭐 실수하셨어요. 후원 소개도 안 하고 네.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방송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덮고 다니네요. 기본적으로 반성하게 됩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 더 잘 하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네. 제 이름만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너무 재밌게 했고요. 자, 다음 녹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